돈의 얼굴 두 번째 녹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이야기, 이자 갚고 계십니까? 빚 갚고 계십니까? 당신이 지금 이자를 내며 살아가고 있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보자. 이자는 당신의 삶에서 어떤 의미일까? 화폐가 탄생하기 이전에도 사람들은 이웃으로부터 씨앗이나 동물을 빌리면 이를 돌려줄 때 이자를 쳐줬다. 왜 그랬을까? 이자란 시간이 지나면서 불어나는 재산에 대한 가치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자를 얼마나 지불해야 공정하다고 볼 수 있을까? 이러한 기준을 수치로 나타낸 것이 바로 금리이다. 금리는 시간의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현재의 소비를 미루고 기다릴수록 미래에 더 큰 가치를 얻을 수 있게 설계되었다. 세상에 돈이 물이라면 금리는 물의 양을 조절하는 밸브와도 같다는 말이 있다. 금리가 낮아지면 사람들은 돈을 저축하기보다는 대출을 받아 자금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반대로 금리가 오르면 돈 빌리는 것을 꺼리고 돈을 저축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금리의 변화는 이렇게 사람들의 소비와 투자 그리고 저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이며 경제의 전체의 흐름을 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다면 돈을 조절하는 밸브, 즉 금리는 누가 잠그고 풀까? 바로 국가. 더 정확히는 국가의 중앙은행에서 조절한다. 그리고 그 나라의 대표 금리를 기준금리라 한다. 기준금리는 각국의 경제 상황에 따라 변하고 소비자의 대출 금리 및 예금 금리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에 각국의 기준금리는 경제의 건강 상태를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그렇다면 국가는 언제 금리를 낮추고 언제 높여야 할까? 기본적인 원리를 살펴보자.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면 개인과 기업은 저렴한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되어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게 된다. 즉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는 것이다.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면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게 되면서 물가가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반대로 금리를 올리면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데 드는 비용이 증가한다. 자연히 기업들은 새로운 투자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투자가 줄어들면 경제 활동이 둔화되고 상품과 서비스의 공급이 줄어들어 물가 상승을 억제하게 된다. 이처럼 금리 인상은 투자 감소를 통해 물가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우리가 저축하거나 대출 받을 때 적용되는 금리에도 물가가 반영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예를 들어 당신이 은행에 연 3.5%의 금리로 예금했다고 가정해보자. 과연 이자 3.5%는 온전히 나의 수익이 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3.5%에서 물가 상승률을 제외한 금액만이 내가 실제로 얻는 진짜 이익이다. 즉, 물가 상승률이 2%라면 실질 금리는 1.5%가 된다. 이때 물가를 반영하여 실제 취하게 되는 이유를 실질 금리, 내가 은행과 약정한 이유를 명목 금리 혹은 은행 약정 이율이라 부른다. 마찬가지로 대출을 받을 때도 실질 금리를 고려해야 한다. 1억 원을 명목 금리 3.5%로 빌리면 1년에 350만 원의 이자를 지불해야 하지만 물가 상승률이 2%라고 가정하면 실제로 부담하는 이자 가치는 150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 190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미국은 저금리 정책을 실시했고 그 결과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역시 저금리가 불러온 결과였다. 돈이 싼 시대의 대출은 기회이자 능력으로 포장되었고 빚을 무기처럼 들고 미래를 거래했다. 하지만 그 숫자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 금리는 움직인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금리의 방향이 바뀌면 이자는 배신처럼 다가온다. 이자를 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공정한 게임을 하기 위해선 모두가 금리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실질 금리와 명목 금리의 차이나 단리와 복리의 개념조차 모른 채 결정적인 금융 선택을 하고 있다. 당신은 혹시 빚이 있는가? 많은 이들의 삶을 무너뜨린 빚이 아이러니하게도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뒤바꿀 기회의 문이 되기도 한다. 채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성공과 재교를 이룬 사례는 빚이 단순히 절망의 원인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빚도 능력이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다. 그는 흔히 부담이나 위험으로 여겨지는 빚, 즉 대출을 전혀 다르게 바라본다. 빚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도구이며 부의 출발점이라는 것이다. 그에게 있어 자산이란 항상 부채와 함께 존재하는 것이다. 빚이 사라지면 자산도 함께 사라진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그러나 대출은 분명 강력한 도구이지만 그것이 자산인 동시에 부채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레버리지를 통한 투자의 성공은 자산을 빠르게 확대하는 효과가 있지만 실패할 경우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재정적 한계를 명확히 이해하고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상환하지 못한 빚은 어떻게 처리될까? 단순히 물거품처럼 사라질까? 그렇지 않다. 은행에서 발생한 대출금은 단순히 대출자 개인뿐만 아니라 사실상 우리 모두가 함께 부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은행이 회수하지 못한 대출금은 결국 은행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이 대손 충당금이라는 이름으로 힘을 모아 메워주고 있는 셈이다. 대손 충당금이란 은행이 돈을 빌려준 뒤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 대비하기 위해 설정하는 회계적 준비금이다. 은행은 대출을 통해 발생하는 이자 수익만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것은 아니다. 대출자들의 빚을 특정 방식으로 묶어 다른 이들에게 다시 판매하기도 한다. 부채를 어떻게 하나의 패키지 상품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 핵심은 채권이다. 채권은 정부, 공공기관, 기업 등 발행 주체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들에게 발행하는 고정 수익 증권이다. 즉, 돈을 빌리고 발행하는 일종의 차용증서로 일정 만기일까지 빌린 돈을 상환하겠다는 약속을 담고 있다. 주식처럼 누구나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으며 일반 투자자들은 채권을 매입함으로써 투자에 참여할 수 있고 여러 금융회사나 투자회사가 판매하는 채권을 통해 우리의 예금이 자본시장으로 흘러 들어간다. 결국 채권 역시 본질적으로는 누군가의 예금인 셈이다. 그리고 이 채권이 건강한 채권인지 부실한 채권인지 안전한지 아닌지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매입하거나 투자하는 행위에는 엄청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여러 채권에 담보 잡힌 집값이 하락한다면 대출자가 파산할 가능성은 물론 해당 채권에서 파생된 금융상품에 엮여있는 사람 모두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파산할 수 있다. 이런 위험이 현실로 드러난 예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이다. 이제 다시 물어본다. 대출이 내 능력이라는 말은 과연 진실인가? 아니면 시스템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환상일 뿐인가? 레버리지를 통한 자산 확대는 엄격한 자기 관리와 명확한 계획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이어지는 다음 이야기는 암호화폐입니다. 여기에 대출을 받지도 주식에 투자하지도 도박에 손을 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파산한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을 그토록 열광하게 만들었던 존재, 바로 코인이다. 이제 우리는 코인이라는 이름 아래 움직이는 돈의 실체를 들여다보려고 한다. 나이지리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베냉 출신의 소년 브레스는 일자리를 찾아 나이지리아까지 오게 되었다. 그런데 그가 고향에 돈을 보내는 방식이 좀 특이하다. 1년에 한 번씩 돈을 직접 들고 베냉의 집으로 향한다. 브레스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일하는 청년 중 절반가량이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다. 브레스와 부모는 왜 은행 계좌를 만들 수 없는 걸까? 이는 베냉의 높은 문맹률과 관련이 있다. 글을 읽고 쓰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은행 계좌를 만드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 은행 거래를 하지 못하는 나이지리아 사람들은 돈을 집에 보관한다. 국민들이 돈을 집에 보관하며 사용하다 보니 화폐는 존재하지만 은행으로 유입되지는 않는다. 이에 나이지리아 정부는 국민들이 집에 보관하고 있는 현금을 회수하고자 했다. 그 해결책으로 선택한 것이 바로 화폐 개혁이었다. 정부의 계획은 간단했다. 화폐의 디자인을 새롭게 바꿨으니 구권을 모두 신권으로 교환하라는 방침으로 사람들이 은행으로 돈을 가져오게 하려는 의도였다. 하지만 은행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은행 문턱을 밟아볼 기회조차 없었고 설상가상으로 은행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교환해줄 신권마저 턱없이 부족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은행이 없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국권을 사용할 수도 없고 신권으로 교환할 수도 없다는 것이었다. 기존 화폐로는 더 이상 거래를 할 수 없게 된 시민들은 경제 체제가 불안정해지자 자연스레 과거의 방식으로 돌아가기에 이른다. 즉, 시장에 물물 교환이 다시 등장했다. 은행과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은 나이지리아 국민들은 신뢰할 만한 새로운 거래 방식을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처럼 국민들이 국가의 공식 화폐를 신뢰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중앙은행은 화폐를 계속 발행해야 한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 하나는 화폐 발행 자체가 이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이를 시뇨리지라고 하는데 화폐의 액면가와 주조 비용의 차이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당연히 이러한 시뇨리지는 화폐의 액면가가 클수록 커진다. 그렇다면 그 이익은 어디로 흘러가는 것일까? 종이돈은 인쇄 비용이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 인쇄할 수 있다. 오늘날 중앙은행은 정부의 일부이자 공공 부분의 일부이기도 하다. 따라서 돈을 많이 인쇄하면 그 가치는 사실상 정부에 돌아가는 것이다. 결국 화폐는 발행되는 순간부터 세금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중앙정부는 오래전부터 철저히 화폐 제작과 발행을 독점해 왔으며 화폐 위조 행위는 어느 시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중대한 범죄로 취급되었다. 현대에 이르러서도 위조 화폐 문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이처럼 화폐 제작과 발행이라는 국가의 고유 권한을 둘러싸고 이를 독점하려는 국가와 그 권력에 도전하려는 세력 간의 줄다리기는 시대를 초월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새로운 욕구를 느끼기 시작했다. 바로 전통적인 법정 화폐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돈을 사용하고자 하는 욕구 말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1년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 최초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이나이라를 도입했다. 그렇다면 은행 계좌가 없는 국민들은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을까? 놀랍게도 정부가 야심차게 도입한 이 나이라의 사용률은 전체 국민의 0.5%도 안 되는 충격적인 수준이다. 그 답은 나이지리아의 상인의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다. 그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다. 이 나이라로 결제 받으시나요? 아니요, 받지 않습니다. 비트코인만큼 확장성도 없고요. 그를 몰라 은행 계좌조차 개설하지 못하는 나이지리아 국민의 입에서 비트코인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는 걸까? 그 비밀을 풀기 위해서는 디지털 화폐의 개념부터 이해해야 한다. 디지털 화폐는 전자화폐, 가상화폐, 암호화폐 등을 포함한다. 그중 전자화폐는 우리가 일상어로 흔히 사용하고 있는 화폐다. 신용카드를 앱에 심어 사용하는 앱카드나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전자지갑 서비스가 이에 해당한다. 가상화폐는 특정 플랫폼이나 커뮤니티에서만 사용되는 화폐로 게임 머니 등을 말한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은 어디에 해당할까? 바로 암호화폐다. 대표적인 암호화폐 중 하나인 이더리움의 공동 창립자 조지프 루비는 이러한 변화를 하나의 혁명으로 설명하며 다음과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사실상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프로젝트의 목적은 단순히 금융기술이나 화폐 기술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구상의 신뢰 본질을 바꾸는 거였죠. 지금까지 신뢰는 어떤 권위에 의해 탑다운 방식으로 아래 계층의 중개인에게 부여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처럼 기존 금융 시스템의 중심에 있던 신뢰를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려는 시도가 시작되었고, 이러한 신뢰의 탈중앙화 선언을 가능하게 만든 기술이 바로 블록체인이었다. 내 돈을 맡기는 모든 거래에는 어쨌든 신뢰가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그 해답은 사용자들에게 있었는데 특정 중앙화된 기관이 아닌 모든 사용자의 장부가 신뢰를 보증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탈중앙화된 분산 장부 시스템 블록체인이다. 세계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혼란에 빠져있던 2008년 어느 날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인물이 작성한 단 9쪽 분량의 논문이 발표된다. 개인 대 개인 버전인 전자화폐는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직접 전달되는 온라인 결제를 실현한다. 기존의 금융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누구나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이다.
이렇게 사토시 나카모토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익명성이 보장되는 세계 최초의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이렇게 암호화폐는 지구상의 신뢰와 화폐, 금융의 개념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고 암호화폐의 가치는 단기간에 폭등하며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그렇다면 디지털 인프라가 부족한 나이지리아 같은 나라에서 비트코인은 정말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있을까? 문맹률이 31%에 달해 은행 계좌조차도 없는 나이지리아 사람들이 신뢰하는 화폐 비트코인. 그만큼 접근이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하다는 방증이다. 더 나아가 국민들이 비트코인에 보내는 신뢰를 바탕으로 비트코인을 아예 정식 화폐로 채택한 국가들까지 등장했다. 중앙아메리카의 엘살바도르는 2021년에 그리고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은 2022년에 각각 비트코인을 국가의 정식 화폐로 채택했다.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는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 투자 수단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누구나 손쉽게 소유하고 투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나이지리아 사람들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열광적인 반응을 얻었다. 투자로서 비트코인의 가장 큰 매력은 금융의 민주화다. 즉, 정치나 경제 상황에 무관하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투자 시장이라는 점이 비트코인의 강점이다. 하지만 투자하기 쉽다고 해서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암호화폐를 단순한 투자 대상으로만 바라봐야 할지 아니면 이 기술이 바꿀 미래에 더 주목해야 할지 생각해 볼 일이다. 그렇다면 암호화폐라는 이 뜨거운 화폐의 미래는 어떨까? 과연 기성통화를 대체할 수 있을까? 먼저 이 암호화폐가 기성화폐를 대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의 몇 가지 근거를 보자. 그중 하나가 바로 기성화폐의 세금적 기능이다. 모든 국가는 과거에도 미래에도 세금을 중앙통화로 징수하려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암호화폐는 절대로 기성통화를 대체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또 하나 자주 지적되는 문제는 바로 화폐로서의 가격 안정성이다. 어떤 것이 화폐가 되려면 해당 통화로 가격이 책정되어야 하는데 비트코인으로 가격이 책정된 것은 없다. 모든 상품과 서비스는 달러, 엔, 유로, 위안, 원으로 가격이 매겨져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의 인기는 식을 줄 모른다. 도대체 사람들은 왜 여러 단점과 불안 요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귀한 재산을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것일까? 이더리움의 공동 창립자 조지 프루비는 이에 대해 이러한 답을 내놓았다. 화폐 가치의 저장 수단으로서 현재 국가화폐는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일부 국가들은 연간 100% 이상의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고 최근 보았듯이 전 세계가 많은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목화폐 시스템은 사실상 수명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해당 화폐를 보유한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겠죠. 그렇다면 미래의 화폐는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 싱가포르에서는 2016년부터 매년 싱가포르 핀테크 페스티벌이 개최되고 있다. 핀테크란 한마디로 IT 및 모바일 기술과 결합한 다양한 유형의 금융 서비스를 말한다. 여기에 참여한 IMF 총재는 세계 중앙은행들이 디지털 화폐를 도입하는 흐름을 언급하며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얼마나 많은 나라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까요? 현재는 11개국입니다. 1년 후 우리가 이 페스티벌에서 다시 만났을 때는 얼마나 될까요? 오늘 지갑에 현금이 있는 사람은 얼마나 있습니까? 이 페스티벌에 참여한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종이 화폐의 종말을 예견하고 있었다. 조개 껍데기에서 금과 은, 종이 화폐를 지나 디지털 신호에 이르기까지 역사가 진화하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돈도 계속해서 얼굴을 바꿨다. 그러나 어떤 얼굴을 가지게 되든 돈은 결국 신뢰의 매개체이고 약속을 기반으로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교환 수단이라는 본질을 잃지 않고 있다. 혹시 당신은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화폐의 안정성과 권위를 신뢰하고 있는가? 우리의 신뢰가 닿는 그곳에서 우리는 돈의 새로운 얼굴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돈의 얼굴 마지막 챕터는 투자에 관한 것입니다. 투자 왜 하시나요? 투자의 사전적 의미는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돈을 대거나
시간이나 정성을 쏟는 것을 뜻한다. 당신은 이익을 얻기 위해 무엇을 던지고 있는가? 자본을 투입할 대상과 방법은 전적으로 투자자 개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다. 그렇다면 올바른 투자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 돈의 얼굴 제작진은 공격적인 투자로 높은 수익을 올린 것으로 유명한 짐 로저스에게 투자 법칙을 물었다. 그에게서 뜻밖의 대답이 돌아왔다. 투자 정보나 남이 떠드는 말에 귀 기울이면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손해만 봅니다. 자산 가격이 올라도 막막하죠. 애초에 이유 없이 샀잖아요. 당부하건대 투자자로 성공하고 싶다면 본인이 잘 아는 분야에만 투자하세요. 남의 투자 정보는 듣지 말고 본인의 지식을 믿으세요. 결국 투자를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한다. 그리고 그 공부는 각자의 방식대로, 각자의 관심사대로 할 수밖에 없다. 투자를 하려면 자기 자신에 대해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사람들은 투자할 때 행동 편향을 보인다. 어떤 때는 자신을 과신하다가도 어떤 때는 공황 상태에 빠지기도 한다. 이런 태도는 물론 투자 수익 측면에서는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자기 자신을 알라라는 말은 본인이 어떤 편향에 치우치기 쉬운지를 알고 바로 잡으라는 뜻이다.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편향 중 크게 보이는 세 가지 특성을 살펴보면 첫 번째 소유 효과. 소유 효과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나 지위를 지니지 않을 때보다 훨씬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다. 이런 성향이 강한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주가가 크게 떨어져도 그것을 팔지 못하고 오랜 기간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팔기를 꺼리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 성향으로는 손실 회피를 들 수 있다. 수익이 난 종목과 마이너스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 종목, 그리고 손해도 이익도 아닌 종목 중에 당신은 어떤 종목을 팔겠는가? 아마 많은 사람이 현재 수익률이 가장 높은 것부터 팔려고 할 것이다. 이런 선택에서는 투자 과정에서 흔히 나타나는 손실 회피 편향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손실 회피 편향을 가진 사람들은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심리 때문에 특정 투자 방식을 고수하는 경향이 있다. 즉, 오른 주식은 서둘러 매도하고 내린 주식은 계속 보유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반면 손실이 난 종목을 과감하게 매도하고 다른 투자처를 찾는 투자자도 있다. 당신은 어느 쪽인가? 그리고 어느 쪽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하는가? 세 번째 주로 보이는 편향은 자기 과신이다.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를 묻는 질문이 있다고 하자. 당신은 반드시 정답을 포함할 수 있도록 최소값과 최대값의 범위를 예측해야 한다. 그 설정의 범위가 좁을수록 정답을 포함할 확률이 낮고 자기 과신의 확률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자기 과신은 말 그대로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지나친 편향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런 편향은 투자에서는 독이 될 수 있다. 자기 과신은 자신의 정보나 분석 능력을 과신해 투자의 위험 요소를 과소평가하게 만들고 거래 빈도를 높여 오히려 투자 수익률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편향은 투자자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며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만들어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나는 어떤 편향을 가졌는지, 그로 인해 과거에 어떤 손해를 입었는지, 앞으로 입게 될 가능성은 없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된다. 돈과 만나는 일이 곧 투자고 그 투자는 결국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일이다.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돈의 얼굴은 바로 우리의 얼굴일지도 모른다. 당신은 지금 어떤 얼굴로 돈과 마주하고 있는가? 당신이 믿는 돈의 얼굴은 어떤 모습인가? 제가 돈에 관해 설명하는 책을 여러 권 봤었는데요. 이 책만큼 쉽고 이해하기 편하게 만들어진 책이 없었던 것 같아요. 모든 것이 그렇듯 기본 원리는 단순합니다. 그 단순함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긴 녹음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